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수상하게 그리고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야의 반응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어제 정도 수준이면 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추경 연설에 대해서 호응했다라고 봅니다. 예. 극한 여야의 대립 속에서 오히려 야유를 퍼부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인정하는 듯한, 그리고 지금 소비 심리도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외환 시장도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라고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소비 심리가 호응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수를 강하게 치거나 호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마음적으로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짧은 22일간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같이 밥도 먹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 협치가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고, 이런 일관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동들이 결국 야당도 또 함께 가는 모습으로 앞으로는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박수를 쏟아내고 이러진 않았지만 야유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어제 국민의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형식과 내용 이런 것들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처럼 무슨 야유나 조롱이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전에 또 피켓 앞에 놓고 이렇게 한 것도 있었잖아요. 예. 또 대통령 입장할 때, 퇴장할 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악수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예전 민주당 모습과 좀 비교된다는 그렇죠.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혀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어제 모습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보면서 어제 좀 그야말로 애드립이 있었죠, 몇 번 이렇게. 예. 그 야당을 향해서 왜 박수를 안 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쑥스럽다. 웃음, 유머러스하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조롱이었다 얘기하는 건 전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데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애드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경안 합의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또 박수를 치지 않는 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있어서 굉장히 껄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존재인데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글쎄요, 그걸 미국에서, 그러니까 꼭 미국 예를 들어 예. 죄송하지만 연설 같은 거 할 때 항상 유머를 시작하잖아요. 예. 웃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원고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딱딱하게 하는 거, 예.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받아들인 대상자, 직접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뭐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적절한, 뭐 적절하다고 어쩜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애드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걸 저 조롱이라고 생각하면 오버라고 생각하고 예. 야당의 역할은 그런 데서 무슨 뭐 대통령을 좀 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매몰차게 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하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야당 역할이지 뭐 그런 데서 무슨 뭐 딱딱하게 대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훈 부위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은 좀 농담을 던져서 예. 분위기를 좀 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어떤 강한 시선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농담이 정말 좀 여유롭게 다가갈지 아니면 혹시 불쾌하게 다가갈지 좀 망설였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농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좀 우리 편하게 가자. 여야가 극한 대립보다는 여유 있게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도 좀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겠다라고는 편안한 모습이었고 또 퇴장하는 모습들 보면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굉장히 밝게 웃었거든요. 그건 야당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말 했잖아요. 야당에게도 뭐 추경안에 대해서 삭감에 주력하겠습니다만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해달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말도 언제든지 경청하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부를 하고 한병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게 대개 이제 뭐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예. 둘 다 아니겠습니까? 뭐 둘 다를 야당에 넘길 수는 없지만 이런 때는 보통 하나 정도는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예.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정말 뭐 그 연설에서 같은 여야 협조를 당부하고 협치를 당부하고 뭐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했으면 뭐 그런 정도 제스처 정도는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여전히 앞으로도 뭐 독주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을 찾아 악수를 청했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알았다면 죽이고 지금 저 모습인데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말씀 잘 들었다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도 권성동 의원도 김민석 후보자 안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뭐 쓴다거나 정말 그게 절대 안 된다 이런 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자신이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실력은 보여줬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또 국민들께 그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정권 초기 초대 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인데 만약에 낙마시킨다라고 한다면 정권에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걷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내란 극복과 정권 교체를 통한 국민의 압축 성장, 경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이나 야당께서 좀 이해하고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다. 이 점을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야당 얘기 먼저 하면 예. 야당은 지금 뭐 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본인들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니까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예.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거 같은 경우 정말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조진 의원의 몇몇 의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예. 당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과연 김민석 총리를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민심이 이반된 계기가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예. 저희들도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얘기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물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민심 위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민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일각에서는 청문회 뭐하러 했느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해명도 부족했던 이런 청문회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실은 증인이 없었던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민주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상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한 건지 오히려 증인이 없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좀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 오히려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라든가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이 변호사 생활 2년 반 만에 70억이 되고 자신의 20살 정도의 아들은 7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가 면제됐다는 많은 의혹에 대해 직면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빌라를 포함해도 2억밖에 안 됐고 아들의 재산은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는 청문위원이 오히려 의혹이 없는 김민석 후보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오히려 맞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더 돋보여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한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70억밖에 없는 70억씩이나 있는 주진우 의원이 2억밖에 없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은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짚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진우 의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조진우 의원이 지금 무슨 공직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세요. 본인도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철저히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대선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2억이라도 불법으로 형성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70억이라도 제대로 형성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전체 청문을 보다가 빵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월 450만 원씩 뭐 1년인가 2억인가 받은 거 있잖아요. 2년인가를. 배추 농사요? 예. 월 450만 원씩 1년 만에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행사하니까 어떻게 왜 받았냐 하니까 하필 왜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그걸 받았다고 그걸 투자금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거 정말 배추 농사 지으신 분들로 아마 복장 터지는 문제일 겁니다.
잘 아시지만 배추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 소득이 나옵니다. 김장철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장사도 예. 그야말로.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우리가 다 알지만 한 해는 금배추가 됐다가 한 해는 또 갈아엎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배추 농사고요. 배추 농사 투자해서 450만 원씩 월 받는다? 그러면 하면 15억, 한 20억 가까이는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것도 짚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뭐 성의껏 뭐 본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필 배추 농사 투자를 받았다는 거고 쓴웃음을 받았습니다. 저 지었습니다 정말.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라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비공개로 나가겠다. 조금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당하게 비공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출석해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묵비권 행사하다가 들어가시든지 하고 좀 그런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공개적이든 비공개든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유효했던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다 소환될 때 다 비공개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거 아직 유효하지 않나요? 뭐 폐지됐다는 말 못 들었으니까 아직 유효한데 왜 특검은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로 소환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준칙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자를 비공개 소환하도록 한 게 그러니까 포토라인 설치하지 말라고 바꾼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이 규정대로라면 지금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서 예. 비공개로 출석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롱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조롱해놓고 본인이 조롱당할 짓을 한다. 이건 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에 공개해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가겠다? 저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공개한다? 정말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 출석해 있다가 지하주차장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권위마저 잃어버리는 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특검팀의 어떤 체포영장 재청구에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말로 지금도 계속했던 것이 그동안 뭐 예. 소환에 불응하고 해서 뭐 체포영장 한 번 청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묵비권 행사에서 출석해서 묵비권 행사하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묵비권보다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응해서 내 명령에 의해서 따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 정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와 같은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당당히 나와서 당당히 입장을 밝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